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 강의를 맡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 김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복숭아 재배 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복숭아 재배 편에서는 이제 복숭아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기온, 그리고 일조와 강우에 대해서, 그리고 토양 환경, 마지막으로 이 내 밭이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과원의 지형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기온이나 일조 강우와 토양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이 앞에 복숭아 특성편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이 최저기온이라고 해서 한계저온이라고 합니다. 한계저온은 작물이 동사하지 않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저온은 영하 25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2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나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동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한계저온이라는 게 이제 사과는 북부 온대 과수죠. 그래서 아무래도 복숭아보다는 좀 더 한랭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한계저온이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중부 온대 과수에 속하는 배나 복숭아 살구는 영하 20도에서 25도 정도까지가 한계저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의성군의 연평균 기온은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자료를 제가 평균치를 조사한 건데 12도에서 13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수량은 생육기 기준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90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추웠기 때문에 엊그저께 지난주,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 1월 초에는 영하 20도 이하까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19년도에는 좀 따뜻했고 뭐 올해는 좀 더 추웠고 이랬지만 영하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동사하는 한계저온이고요. 근데 이 내한성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듯이 생육 시기, 사람으로 치면은 뭐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 뭐 고령기에 따르듯이 생육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영양 상태,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게 해마다 다른데 좀 따뜻하다가 추워지게 되면 사람도 그렇죠. 이 꽃샘추위라고 해서 따뜻하다 추워지면은 갑자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환절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복숭아 특성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낙엽 후에 내한성이 증가합니다. 자발휴면이라고 해서 낙엽 이후에 영하 7.2도 이하의 저온 요구를 충족하는 그 자발휴면 기간에 내한성이 이제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1월 초 가장 추운 시기에 제일 내한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빙기가 되고 나서 꽃이 피게 되면은 꽃봉오리와 만개기 시기에는 영하 2.3도 정도만 가도 이게 동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유과기 시기에는 영하 2도 정도까지만 가도 동해 피해를 받아서 이 복숭아 결실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환경 부분 쪽은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가 사람하고 많이 빗대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이해하시면은 좀 설명을 들으시는데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안전 한계 온도라고 해서 이 온도 이하에서 1시간 정도 놓이면은 이 꽃눈이 장애를 받는다라는 이제 한계 온도입니다. 하고 이 WSU 온도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이 실험한 데이터 값인데 이거는 이 온도 해당 지금 꽃봉오리 적색기에서는 영하 5도 이하에 30분 정도 놓이면은 장애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꽃이 피고 유과기 때가 될수록 낮은 온도에도 쉽게 이 장애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고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활액이 시기와 그리고 꽃잎이 노출돼서 만개되는 시기에는 2.3도만 돼도 장애를 받고요. 그리고 낙화기, 유과기에는 영하 1.9도만 돼도 장애를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해년마다 이제 의성은 좀 이 지역적인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북 아래쪽 지역, 이렇게 경산이나 이런 쪽의 복숭아보다는 꽃 피는 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한 4월 초쯤에 그 좋은 피해가 와도 살짝 비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살구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살구꽃은 조금 피해가 항상 많았는데 복숭아는 그래도 항상 좀 피해를 좀 비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인데, 이 왼쪽의 그림은 정상적인 개화가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그림은 저온 피해를 받았을 때의 모습인데, 보기에도 확연히 이게 차이가 나죠. 잎끝이 탄다거나 마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꽃 피는 모습이.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확대한 모습인데, 잎끝이 이렇게 말라가고 까맣게 다 이제 변색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꽃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숭아 꽃을 이 저온 피해를 받지 않은 사진입니다. 안쪽에가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살아 있고요. 하고 암술 주두도 정상적으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 반대쪽은 이제 살구 사진인데요. 살구꽃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피해를 안 받은 사진입니다. 하고 이쪽에가 이제 피해를 받은 사진인데, 안쪽에가 까맣게 다 갈변이 되어 있는 걸, 변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바깥 외부 포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살구꽃인데, 이쪽 꽃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게 되면 이 안쪽에가 까맣게 다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분 수정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달리지 않고요. 결실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한성이 그러면 어떨 때 약해지냐? 내한성이 약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저온이 닥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처럼 이 환절기, 여름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가을에 추워진다거나, 봄에 좀 따뜻하다가 꽃샘추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한성이, 나무도 수채에 이제 내한성이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병해충 피해가 많아가지고 낙엽이 조기에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저장 양분이 적죠. 낙엽이 늦게까지 좀 그래도 달려 있어야, 너무 이제 비료가 과해서 뭐 가을이 되고 겨울 되기 전까지 파란 잎을 유지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리면 저장 양분이 그만큼 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하면 내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다 착과해서 양분 축적이 부족한 경우, 요거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생각하십시오. 저장 양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월동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착과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 열매로 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수세가 약해집니다. 하고 질소 시비가 너무 과했던 나무는 이제 아무래도 질소 시비가 과하면 이 영양 생장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나무만 커지지 이게 좀 야물다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질소 시비가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 나무는 수분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비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항상 건강하게 키우는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 복숭아 특성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내음성이 약하다 했고요. 햇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장성의 수영을 구성하는 게 주된 이게 수영 구성이라고 했고, 내음성이 약하기 때문에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뭐 전정을 하신다거나 할 때도 채광을 좀 좋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수관 내부에 해가 안 들면은 가지가 이제 말라 죽습니다. 고사를 하고 꽃눈이라든지 잎눈도 이렇게 나지 않고 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 자체도 개심령 수영을 주로 구성하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너무 과하면은, 해가 너무 과하면은 이 개장형으로 자란 이 안쪽 뒷면의 가지에서 햇볕을 데입니다. 화상을 입듯이 일소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전정을 하실 때, 여름에 하계 이제 가지 관리를 하실 때 뒷면에 난 가지를 너무 바짝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한두 잎 정도 눈을 놔두고 자르셔야 거기에서 이제 잎이 하나 덮어줄 건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생리장의 편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는 게 강우인데요. 해가 뜨면, 이게 비가 오면 해가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강우가 되면 일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강우는 일조량의 부족을 초래하는데, 특히나 이제 2020년 여름 같은 경우에가 비 피해가 굉장히 긴 장마가 오면서 50일 이상의 장마가 오면서 좀 일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아무래도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탄소 동화작용 능력이 감소를 합니다. 광합성을 해야 양분을 흡수해서 그 생장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조량 부족은 좀
광합성 능력에 좀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습한 토양이 이제 뿌리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아무래도 토양의 액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뿌리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 습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빨아당기면서 이게 뿌리에서 양분도 많이 흡수하게 되고 신초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영양 생장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과일로 가는 양분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하고 신초의 양분 경쟁이 일어나면 과일 쪽에 좀 양분 축적이 덜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복숭아를 키우는 목적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신초 생장이 너무 왕성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초기에 잎이 전개되고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에 목적은, 농사에 짓는 목적은 과실이기 때문에 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신초 생장이 왕성해져서 과실로 가는 양분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에서는 이제 또 생리적 낙과를 일으켜서 열매들을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생육 과정에서 과일이 이제 커가는 생육기에서는 수분 흡수가 이렇게 너무 갑자기 빨아들게 되면 열과가 됩니다. 이 과피 표면이 갈라지면서 이제 터지는 증상인데요.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영양생장이 지나치게 왕성해져 앞서 설명드렸죠. 하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좀 충실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꽃눈에 대한 꽃이 온다 안 온다의 걱정은 좀 덜하지만 이 꽃눈의 충실도가 어떠냐는 또 그거랑 별개의 차이기 때문에 해가 아무래도 좀 잘 들고 이 수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복숭아를 달 수도 있고 그런 꽃눈 분화의 충실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생육기의 강우는 습한 조건으로 병도 많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꽃눈도 좀 불량하게 만듭니다. 예, 앞서서는 생육기 시기에 이제 강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복숭아의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하고 병 발생도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고요. 수확하고 수송하고 판매하는데도 비가 이렇게 너무 강우가 하게 되면 작업하는데도 불편하고 복숭아에 비가 맞으면 아무래도 이 수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잿빛무늬병이라든지 병이 좀 발생할 그런 병 피해가 좀 많아집니다. 하고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봉지를 벗기고 좀 해를 받아줘야 색깔도 이렇게 잘 나고 과실 내 마지막 좀 성숙도 좀 잘 되는데 일조가 부족하면 이 당분 축적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저하되고 착색이 불량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농민분들이 수확기 때 비 오면 복숭아 물맛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에 물맛이 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기 때문에 해가 안 뜨죠. 해가 안 뜨니까 당도 축적이 좀 덜 되고 이 착색이 불량해지는 거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복숭아가 물맛은 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해가 많이 안 떠서 이 당분 축적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입니다. 앞서 이제 복숭아 특성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습성이 좀 약합니다. 핵과류 전체가 그렇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내습성이 약하기 때문에 배수 불량한 토양은 이제 나무가 말라 죽는다거나 좀 수세도 떨어지고 이 복숭아의 경제 수량 자체도 좀 짧습니다. 배수가 양호하고 지하 수위가 적당한 이제 양토나 사양토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땅을 골라가면서 저희가 살 수는 없죠.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논에서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논토양 같은 경우에는 땅 성질도 좀 점질성이고 배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토양에 꼭 심고 나시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배수 불량으로 해갖고 습장애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이제 지형편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두둑을 설치하신다거나 해서 배수를 좀 강제로라도 배수를 좀 좋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모래 땅은 배수는 잘 됩니다. 배수는 잘 됐는데 모래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수력이 좀 약합니다. 땅이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보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관수 시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단부에 이 지하 수위와 나무 생장이 어떠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단부에 이게 토간을 묻고 뭐 자갈이랑 묻은 거고 이거는 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도랑을 판 겁니다. 한 60cm 정도 이건 깊이로 팠고 이건 30cm 깊이로 팠고 이건 아예 처리를 안 한 건데
내용은 옆에 이제 골을 타주시거나 하면 배수가 상대적으로 이 뿌리 부분이 여기보다 높지 않습니까? 도랑보다. 그러면 이 침출이 되면서 이 강제로 이제 배수가 되는 거죠. 나무가 심긴 고래는 배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하 수위가 높다 낮다는 지하 수위가 높을수록 이 지면부보다 물이 높게 차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하 수위는 나무가 자라기에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강제로 도랑을 파주시면서 지하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심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미 심어버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옆에 골을 타주시거나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좀 배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의 재배에 있어서 토양의 적정 산도는 이 4.9에서 5.2입니다. pH 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적정 산도가 이렇다는 거지 양분을 땅 속에 있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중성에 가까운 게 그냥 좋습니다. 가장 이 작물들이 양분을 흡수하기에 중성에 가까워야 여러 가지 양분 흡수 이용이 편하기 때문에 적정 상도는 5지만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장에서는 이 지하수에 석회기가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 성분이 계속 이렇게 집적이 되다 보면 토양이 좀 염기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료 시비를 할 때 생리적인 산성 비료, 생리적 염기성 비료, 이 비료를 쳐서 이게 땅에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산성이 된다, 염기성이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추비를 주신다거나 웃거름을 주신다거나 할 때 좀 생리적 산성 비료를 해서 치신다고 바로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양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완충력이 크기 때문에 친다 해서 뭐 바로 한 달, 1년 만에 바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넣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한 해, 두 해 펐다고 해서 염기성으로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밭이 예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염기성화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비료를 나중에 시비를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 밭에 땅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야지 비료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검정을 해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가을에 거름 주시기 전에 토양 분석을 의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이 토양에는 pH가 어떻다, 이 토양에는 어떤 양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비료를 주실 때 이 양분을 더 추가해서 주시라. 그 내용을 저희가 검정을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pH 관련해서 이 양분의 영양소에 이게 흡수되는 그런 용해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산성 쪽으로 많이 갈수록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망간 이런 게 흡수가 잘 되고요. 염기성으로 많이 갈수록 뭐 칼슘이나 몰리브덴 이런 게 하는데 그냥 7 정도 기준으로 6.5, 7 사이에서 웬만한 과일들이 웬만한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토양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입니다. 이 표층에 겉에 한 1, 2cm를 걷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추비를 준다거나 퇴비를 준다거나 다른 비료 성분이 땅 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싹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 비료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사람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밥을 굶습니다. 하고 그런 것처럼 밥을 굶어 공복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퇴비나 비료 성분이 사람으로 치면 밥 먹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는 내 땅의 비료 성분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1, 2cm를 걷어내시고 지표면에서 30cm 깊이 흙인데 이게 이제 뿌리가 직접 분포하고 있는 뿌리가 직접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위치의 흙입니다. 지표면에서 30cm 깊이에 안쪽에 뿌리에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는 그 깊이에서 흙을 뜹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뜨면 내 밭이 300평이고 1000평인데 하나 흙 뜨면 이게 전체를 평균을 대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밭이 이렇게 모양이 뭐 네모나든 동그랗든 이 모양이 있으면 이 한 필지에서 여러 군데 흙을 뜹니다. 한 4-5군데를 떠서 그걸 합쳐서 하나의 이제 평균 값을 만들어서 시료를 제출하는데 뭐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양은 뭐 비닐봉지 한 반 정도만 담을 정도로 요만큼 정도만 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평균적인 특성을 위해서 4-5군데에서 떠가지고 섞어서 일정 양의 토양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제주대학교에 현해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님께서 이 토양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토양 시료의 채취법에 대해서
만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채취하는 게 좋냐? 그냥 흙을 대충 파서 주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이제 토양 시료 채취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채취를 하느냐? 내가 비료를 주기 전에, 가을에 보통 밑거름 주시기 전에, 수확하시고 나서 가을에 밑거름 주시기 전에 채취를 합니다. 하고 비료 성분을 준 직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기 전 기준으로 요때 채취를 하셔야 정확한 양을 시비를 하고 양분이 이렇게 수확 시기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깊이에 채취를 하는 게 좋냐? 1, 2cm를 걷어내서 이 비료기나 이물질을 싹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삽으로 파가지고 이건 이제 15cm 정도 흙인데 이게 채소작물이냐 과일작물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채소작물은 이 뿌리가 분포하는 층이 또 얕기 때문에 과일 기준으로 과수작목으로 기준을 설명드리면 30cm 깊이가 맞습니다. 밭의 어느 위치냐, 뿌리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는지 보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도 나무가 자라는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여기까지 자랐으면 나무가 뿌리도 이만큼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나무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는 이 작물이 양분을 흡수할 때, 양수분을 흡수할 때 금모라는 가는 뿌리로 흡수하기 때문에 가는 뿌리는 실제 끝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곳, 여기에서 측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무 가까이에서 측정하시는 것보다 이쪽에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뿌리가 많은 수관 아래 부분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몇 점 정도 채취를 하냐? 이 한 필지당 한 5군데 정도 임의의 장소를 잡아서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흙을 떠서 오시면 뒤쪽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토양 분석실이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경작 사항이라든지 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이게 검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센터에서 저희가 담당 선생님분들이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분석 결과는 한 2, 3주 정도, 길게는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토양 부분을 지나서 이제 지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이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땅을 내가 어디에 구매를 하셨냐에 따라 좀 다른데 평탄지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밭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기계 농작업이든지 관리는 편한데 평평한 만큼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배수를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개원하시기 전에 유공관을 매립하신다거나 좀 배수로를 정비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두둑을 재배하신다거나 유공관도 하고 두둑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논토양의 평탄지를 내가 개원을 해가지고 복숭아를 심는다 하면 이 점토질이고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과수 피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간지라고 해서 이 계곡 사이에 있는 지형은 냉기가 많이 모입니다. 이 해빙기가 내고 나서 봄철에 개화기 때 꼭 이게 냉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계곡 사이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온 피해가 상습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뭐 개화 시기에 이제 착과량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이제 밭 모양상 이제 바람이 좀 센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병해충 파트에서 다뤄드릴 텐데 이 병에 좀 취약합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잎에 이제 물리적인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하는데 의성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담북이나 단밀 지역 쪽이 좀 들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그런 쪽에가 좀 이제 바람이 많이 세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차후적인 선택으로 뭐 방풍망을 하신다든지 또 재배적인 관리라든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지형에 따라서 어디 지역이 어느 특성을 나타내냐 이건데 이쪽은 A 지역은 해가 잘 받죠. 해가 잘 받고 냉기도 아래로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비탈이다 보니까 좀 농사 짓기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이쪽 C 지역도 냉기는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해가 남쪽에 뜨고 북향이기 때문에 좀 항상 그늘져 있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곡간지입니다. 산 사이에 여기가 이제 냉기가 이 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도 언덕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여기에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개화기에 서리 피해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F 지역은 원래는 이 나무가 없으면 흘러 내려가요. 서리 지역이 내려가는데 앞에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서리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식도에서 나올 때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이렇게 패인 저지대들은 냉기 피해를 조심해라. 이런 지역은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 서리 피해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좀 길을 터준다거나 설이 길을 터줘서 이렇게 흘러내려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리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상림을 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람이 센 경우에는 방풍막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내가 꼭 원하는 땅을 못 구할 경우에는 그 지형에 맞게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재배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복숭아 재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